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루벤 아모림 감독의 지휘 아래 전면적인 변화를 진행 중입니다. 비록 전체적인 성과는 아직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올드 트래포드에서의 경기 스타일 변화는 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 감독이 도입한 3-4-3 철학은 전술적으로 필요한 조정이며 현대 축구의 사고방식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철학은 조직력, 경기 통제 능력, 그리고 전환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강조합니다. 아모림 감독의 올드 트래포드 부임 첫 달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팬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을 동시에 안겨줬습니다. 익숙한 점은 랑닉과 텐하우 시절부터 새로운 희망이 초반부터 무너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낯선 점은 이제 유나이티드가 더 이상 로빈 후드 같은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상대 팀이나 경기 상황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맨시티를 이겼고 왜 졌는지 이제는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적 관점에서 보면 아모림의 시스템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아모림 감독은 부임 초기부터 자신의 철학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그의 3-4-3 포메이션은 구조적인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수비수들은 수비를 책임질 뿐 아니라 공격의 출발점 역할도 합니다. 후방 빌드업 방식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마티아스 대 리흐트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는 종종 후방에서 공을 끌어올리며 동료들이 정확히 자리 잡기를 기다립니다. 이러한 방식은 경기에서 인내심을 요구하며 때로는 느리고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안드레 오나나는 새로운 경기 운영 방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의 패스 능력은 상대의 첫 번째 압박 라인을 무너뜨리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나나의 패스는 다양하며 측면 수비수들이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경기에서 나타난 그의 개인적인 실수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모림의 방식에서 다른 점은 후방 빌드업 구조의 효율성입니다. 유나이티드가 맨시티를 상대로 한 최근 더비 경기에서 273개의 후방 패스를 성공률 88.7%로 기록하며 상대를 압도했던 것은 이러한 변화의 결과입니다. 마즈라위에서 마르티네스, 달로스로 이어지는 패스 연결은 매끄럽고 정확했으며 패배팀이 첫 번째 압박 라인에서 얼마나 고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모림 체제의 축구는 모든 라인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빌드업 과정부터 공격 방향 설정까지 긴밀한 협력이 요구됩니다. 팀의 주장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경기의 리듬을 조율하는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자주 지시하며 팀이 빠르고 성급한 경기 스타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합니다. 브루노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탁월하며 미드필더와 공격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아모림 감독이 브루노를 중앙 미드필더부터 세컨드 스트라이커까지 다양한 역할로 활용하는 것은 그가 이 시스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새로운 철학을 적용하는 데 따른 큰 도전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비를 깊게 하는 상대를 만날 때 유나이티드는 종종 답답한 상황에 빠집니다. 볼 점유율은 압도적이지만 대부분 행패스나 백패스로 이어지며 특유의 유자형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상대의 밀집된 수비를 뚫지 못하고 공격에서 창의력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몇몇 경기에서 아모림 감독은 리흐트와 같은 중앙 수비수를 전진 배치해 미드필드 공간을 만드는 실험을 했습니다. 마르티네스의 대각선 패스는 특히 왼쪽 측면에서 효과적인 무기가 되었으며 이곳에서 마커스 레시포드가 자주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레시포드가 계획에서 제외된 상황에서도 아마드 디알로나 가르나초가 이러한 롱패스를 활용해 돌파구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맨시티와의 경기에서 아마드가 넣은 결승골은 바로 이런 장면의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그의 섬세한 한 번의 터치로 새로운 유나이티드 스타가 영국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이 변화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라스무스 호일루는 비공간 움직임과 컷백 상황에서 매우 효과적인 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로 하프 스페이스라 불리는 왼쪽 측면 공간을 활용하며 브루노, 레시포드,
그리고 현재는 가르나초와의 연계 플레이로 위험한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는 아마드 디알로가 몇 차례 인상적인 순간을 보여줬지만 새로운 시스템에 완전히 적응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의 드리블 능력과 1대1 대결 능력은 팀의 강점이지만 이를 매 경기 꾸준히 발휘해야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선수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수비 능력도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세부적인 수치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분명한 진전이 있습니다. 3명의 센터백 시스템은 개인적인 몸싸움 의존도를 줄이고 적절한 위치 선정으로 상대의 공격 전개를 초반부터 차단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유나이티드가 상대팀의 슈팅을 허용하는 횟수는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모림 체제하에서 유나이티드는 6경기 동안 90분당 평균 10.5회의 슈팅을 허용했으며 이는 텐하우 시절의 11.44회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실점 역시 평균 1.48골에서 1.2골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모림 감독의 지휘 아래 열린 상황에서 허용한 실점은 단 4골에 불과하며 이는 수비 조직력 향상의 긍정적인 결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가장 큰 약점은 세트피스 상황에 있으며 이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팀은 코너킥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자주 실점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 실수와 더불어 상대 선수 마크에 대한 집중력 부족에서 기인합니다.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2번의 코너킥 실점, 맨시티 및 본머스와의 경기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며 세트피스에서 유나이티드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아모림 감독이 팀을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선수 기용 방식에서도 아모림 감독의 특징은 유연성입니다. 그는 상대팀에 따라 선수들의 역할을 과감히 바꿉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어떤 경기에서는 플레이메이커로, 다른 경기에서는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기용됩니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티렐 말라시아 역시 다양한 포지션에서 실험되며 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안토니는 윙백으로도 기용되고 있는데 아직 큰 성공을 거두진 못했지만 흥미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연성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새로운 역할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라시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선수들이 아모림 감독의 철학과 요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팀의 정신력입니다. 아모림 감독 체제에서 유나이티드는 개인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실수를 극복하고 안정감을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력은 맨체스터 시티와의 더비 경기에서 뚜렷이 드러났으며 유나이티드는 끈기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모림 감독의 올드 트래포드 여정은 여전히 많은 도전을 안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에게 카라바오컵에서 탈락한 것은 유나이티드가 아직 필요한 안정감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본머스에게 패배한 경기는 팀을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했으며 리그 13위라는 처참한 결과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패배는 단판 승부에서 팀이 더 나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단 한 번의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모림 감독이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준 변화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팀은 전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현대적이고 과학적인 축구 사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점유율 관리, 수비 조직력 강화, 측면 공격 전개에서의 개선은 이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시간은 아모림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부흥시킬 수 있을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명확한 철학, 인내심 있는 접근 방식, 그리고 선수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는 올드 트래포드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희망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정이 험난하더라도 그만큼 큰 가능성과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